오늘 일주제 발표를 맡은 영산대학교 송봉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PPT를 하길 몰랐는데 이게 자료가 글자가 작아서 아마 어르신들 보기 불편해서 제가 옛날 쓰던 걸 한번 가져왔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학을 창조하신 수훈 최재우 선생님의 생애를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824년 10월 28일 경주시 현곡면 가정리에서 아버지 최옥과 어머니 한씨 부인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선생님은 어릴 때 매우 영특했고 아버지는 양반이었습니다. 이름은 양반이었고 어머니가 한번 결혼한 경험이 있어서 선생님은 이 조선시대 법이 어머니가 이런 법이면 아들은 과거를 볼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사서삼경을 배웠지만 자신의 신분의 한계를 안 선생님은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부를 해서 뭐 하나 이렇게요. 지금 사회야 얼마든지 공부를 잘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조선시대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10살 때 어머니와 사별하고 13살 때 또 결혼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아버님의 좀 욕심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양반의 가장 큰 책무가요, 대를 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부인이 두 분이 계셨는데 그게 딸만 있어가지고 이제 또 대를 이어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신사의 선생님 13살 때 결혼하지만 행복도 잠시 또 17살 때 평생 버팀목이었던 아버지마저 돌아갔습니다. 이건 이제 요즘으로 하면 멘붕이죠. 아버지를 믿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양반은 3년상을 해야 되잖아요. 3년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살 때였죠. 아버지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선생님은 그동안 아버지가 버팀목이었는데 이제 세상에 버팀목을 지켜주는 분이 없잖아요. 그동안 너무 우물한 개구리 했다. 이래가지고 이래 안 되겠다. 20살부터 10년간 전국을 주유처를 합니다. 그때 이미 결혼했잖아요. 자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누라하고 자식은 그래도 책임져야 되잖아요. 뭐 했겠습니까? 이 보따리 장사를 했대요. 보따리 장사. 근데 안타까운 게 10년을 전국을 돌아다니셨는데 그 기록이 이게 누구를 만났는지 어느 집안을 갔는지 이게 제대로 안 남아있거든요. 근데 대충 보면 선비를 만났고 그 당시 선비,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 서학하신 분도 만났고 그 다음에 스님도 만났겠죠. 고승도 만났고 또 우리 도월 선생님은 그분은 좀 스케일이 크시니까 우리 최재우 선생님이 만주까지 가시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거는 이제 기록이 안 나옵니다. 기록이 안 나오고요. 이겁니다. 10년간 조선을 돌아본 결과 세상의 인심과 풍속이 무너지고 있었다. 엉망이라는 거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하신 선생님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은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죠. 유교도 안 되고, 그렇죠. 불교도 안 되고, 서학은 좋긴 한데, 뭐가 좋습니까?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서학에는 양반과 상놈이 없잖아요. 이거는 좋은데, 뭐가 마음에 안 듭니까? 조상의 제사를 하지 마라. 요런 게 이제, 또,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이런 건 유학에는 없거든요.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서학도 아니다. 그러면 문제가 됩니까?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동학이라는 거죠. 동학이다. 그래서 이제 10년간 세상을 돌아보는데요. 그래가지고도 답을 못 얻고, 처가가 있는 울산에 잠깐 와 계실 때, 금강산에서 오신 스님을 만나고 공부의 방향을 바꾸는 이때가요, 을묘년 1855년입니다. 1855년에 하늘에 주신 하늘 천자의 글서자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책을 봤는데 지금 이 책이 무슨 책이냐 말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도월 선생님은 천주시이다.
도움 선생님은 뭐 천주시다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그게 아니다. 이게 지금 말이 많습니다. 정해진 답은 없고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요. 을묘천서에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최재욱 선생님은 양반의 아들이라 그동안 공부한 게 사설삼경 독서를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 독서를 했는데 결국 진리를 못 얻었거든요. 근데 을묘천서에 기도하라. 그럼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참 재밌는 게 이분이 경주분인데 알다시피 경주에는 남산도 있고 토암산도 있고 기도할 산이 참 많습니다. 근데 거기를 안 가고요. 어디로 가느냐? 여기를 갑니다. 양산에 있는 천성산 여기를 갑니다. 이게 아직까지 제가 궁금한데요. 왜 여기를 갔을까? 그래서 저는 이유가 바로 바로 신라시대의 원효 대사가 이 천성산이 1,000천짜리의 성인성자입니다. 1000명의 성인을 기리는 산이다. 그래서 우리 수훈 선생님도 이 원효 스님을 좀 요새로 치면 좀 기회를 받자. 제가 재밌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성산을 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요 33살 때 두 번의 천성산 49일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체험은 못하고 그러나 소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덕분에요 한 번은 49일을 갔는데 47일째 갑자기 마음에서 소식이 옵니다. 너 삼촌이 돌아가셨다. 근데 재밌는 게 삼촌 집에서 누구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낸 적도 없고 그냥 마음으로 느낌이 온 거예요. 실제로 가보니까 삼촌이 돌아가신 거예요. 집안도 난리 났죠. 연락한 적도 없는데 알아서 온 겁니다. 이런 게 뭘까요? 이런 게 이제 기적이죠. 이게 신비체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요 동학의 3대 스승 의암 손병희 선생이 또 천성산에 여기 그 1대 스승 최재욱 선생님이 기도한 데 가가지고 갔는데 내원사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원 선생님이 천성산에서 진리를 깨달아 수미가 되어서 날아갔다. 이렇게 내용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동학 역사에서는 그냥 여기 내원사에서는 진리를 깨닫지는 못하고 제가 보기에는 결국 용담에서 진리를 깨닫는데 모든 기초 공부가 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울산의 생활을 접고 가족을 데리고 고향이 경주 영남으로 1859년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용남에서요 공부의 별의를 알 수 있는 시를 짓습니다. 도기장존사불이 도의 기운을 길이 보존하여 세상의 산뜻함이 못 들어오게 하고 세간 중인 부동기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인생은 살지 않겠다. 요 글을 보면 옛날에 왜 성철 스님이 해인사 이제 백년에서 기도할 때 뭐라 했냐면 나는 진리를 깨우치기 전에는 여기서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이 대신사님도 순사님도 이런 글을 쓰고 보면 나는 이제 마지막 뭐라고요? 여기서 죽겠다. 여기서 죽겠다. 이건 엄청난 결심이거든요. 새로운 어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나는 그냥 내 목숨이 내게 아니다. 이런 엄청난 결심을 하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사실은 던진 거죠. 결심을. 드디어 이제 결과가 1860년 4월 5일 날 이제 소식이 옵니다. 그 소식이 이겁니다. 논왕문에서 동경대전에요. 아시죠? 동경대전과 영남유사를 지어요. 우리 수원 선생님이 동경대전은 한문으로 영남유사는 한글로 그 중에 한 편이 논학문입니다. 논할론자의 학의 동학의 진리를 논하는 글입니다. 여기에 하느님과 만나는 체험을 적어놓습니다. 읽어보면요. 몸이 몹시 떨리면서 밖으로 점령하는 기운이 있고 안으로 강화, 말씀이 내려온다 그 말입니다. 하느님 말씀이 내려오는 가르침이 있으되
보였는데 보이지 않고 들렸는데 들리지 않으므로 마음이 이상해서 수심정리하고 묻습니다. 최재우 선생님이 누구에게요? 하느님께 뭐라고요?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예. 이제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말이. 당신은 누구신데 지금 나를 이렇게 떨리게 하느냐? 근데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 이게 한문으로 하면 오심적 열심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오심적 열심. 요 앞에 내 마음은요 하느님의 마음이고요. 요 뒤에 내 마음은 최재호의 마음이에요. 최재호는 이게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구절이에요. 왜 중요한가 하면 사실은 그 당시에 조선사회에요 이 최재호 선생님보다 공부를 훨씬 잘하고 가문도 좋고 멋진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왜 하느님은 이 과거 급제도 못하고 집안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왜 하필 시골 사람, 경주 시골 사람 최재호를 택했을까요? 저는 이게 늘 의문이었습니다. 왜 하느님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최재호를 택했을까? 바로 저는 이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공부를 잘하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지를 못합니다. 네. 쉽게 말하면 하느님의 권력을 주면 이게 어마무시한 권력이잖아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네, 배신하거든요. 배신한다. 그리고 엉뚱한 것을 씁니다. 나쁜 것으로요. 근데 누굴 보니까요? 최재훈은 보니까 참 깨끗하고 욕심도 없고 순수하다. 너는 뭐라고요? 너는 믿을 만하다. 너는 믿을 만하다. 예. 바로 이겁니다. 예. 그래서고요.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어찌 이런 사실 알겠는가? 천지는 알아도 하늘 땅은 알아도 귀신은 모른다. 귀신이 바로 나다. 예. 너는 최재우죠. 최재우 너는 무궁무궁한 돌을 얻으시니 닦고 단련하여 글을 지어 사람을 가르치고 법을 바르면 덕을 너는 천하에 장생한다. 이게 바로 21자 주문입니다. 예. 동학의 영원한 가장 중요한 21자 주문이 여기 만들어집니다. 예. 아시죠? 지기검지, 원리대감,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근데 이제 독특한 게요. 이 대부분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종교를 학문을 창시한 분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우리 최재욱 선생님은 이 21자에 대한 설명을 논학문에 아주 상세하게 다 기록합니다. 이것도 저거 상당히 불가사의였어요. 왜 이걸 했을까? 이게 다름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수련하다가 전부 이상한 곳으로 막 맞아요. 잘못되면 막 이상한 쪽으로 막 되는데 이 21자를 설명해 놓은 거는 요 사실을 벗어나지 마라. 요 사실을 벗어나지 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요거 직입니다. 직이. 이게 지극한 기운입니다. 예. 지극한 기운이 지금 나에게 왔다. 자, 수원 선생님에게 하늘님이 오신 거죠. 근데 지기가요. 느껴지긴 느껴지는데 모양도 없고 들을 수 없는데 모든 일을 지배하고 모든 일을 명령하는 그런 기운이래요. 하늘님밖에 없잖아요. 하늘님. 이게 왔습니다. 원희대강은요. 이왕 오시는 거 크게 오세요. 대강이면 대강. 그러면 시천주입니다. 하늘님을 모셨다. 그러면 조화정. 조화는요. 무위이화. 억지로 힘을 가하지 않아도 저절로 바뀌는 그런 게 힘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요겁니다. 영세불망.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내 안에 하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요게 만사지입니다. 만사는 모든 일이죠. 모든 일을 깨우치다. 근데 우리 최재우 선생님이 이 진짜에 대해서요. 기가 막히게 설명해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염려불망 생각하고 생각해서 잊어버리지 않으면 뭐를요? 주문을 21자 주문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너는 지와 직이 지어지서
시극한 성인이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결국 이 동학의 21자 주문의 공부의 목적은 성인 되는 겁니다. 성인 되는 거.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성인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예. 근데 우리 최재욱 선생님은 조선의 모든 사람이 성인 되기를 바랐습니다. 예. 그럼 이제 목적이 나옵니다. 이 천성산의 원효 대사가 여러분들 뭐인지 아시죠? 불교는 어렵습니다. 불교는 어려운데 그 당시 백성들에게 어려운 불교 하지 말고 나무 아미타불만 배워라 그랬어요. 나무 아미타불 몇 자입니까? 6자지요. 이게 나무는요 귀여이 한다. 아미타불에게 귀여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거 외우지 말고 6글자만 외우면 모두 부처가 된다. 바로 요 정신입니다. 최재욱 선생님도 21자만 외우면 만권실서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논어맹자 필요 없다. 주역 필요 없다. 사서상경 필요 없다. 21자만 외우면 모든 사람이 성인이 된다. 예, 이거를 이 사실을 조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바로 우리 최재욱 선생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연구도 받고요. 예, 그래서 이제 물에 타서 마시면 금방 회복하고 이런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덕과 순도입니다. 이 선생님이 처음 포덕을 하신 분은 부인입니다. 예. 다음으로 함께 했던 분은 여자 노비 2명을요. 한 명은 수양딸로, 한 명은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이거는 누가 조사를 해봤대요. 그 미국의 링컨 대통령보다 더 빨리 노예 해방을 했답니다. 노예 해방. 예.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은 오는 사람들에게 모두 주문 21자를 알려주면서 먼저 믿어라. 뭘 믿어요? 너 안에 하늘님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하고 공경을 다하면 하늘님을 체험한다. 그러면 너도 성인이 된다. 이렇게 쭉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요 우리 대신사님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 왜요? 이제 죽음이죠. 이게 이제 혹세무민 뭡니까? 당시 조선사회는 계급사회인데요. 양반과 상금이 있는데 모두가 하늘님이니까 이게 무너지잖아요. 이제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양반들입니다. 양반들이. 왜냐하면 자기 기득권이 무너지니까. 예, 그래서 드디어 체포되고 64년 순도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났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나지 않죠. 예, 이게 이어집니다. 이제 이겁니다. 선생님은 죽기 전에 천도를 전해줍니다. 바로 이대서성 해월 최시영에게 1800 죽기 1년 전에요. 63년 8월 14일 용남에서 전해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해월 선생님은 요 삼경과 향화설이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공경하라. 하늘님을 공경하라. 사람을 공경하라. 만물을 공경하라. 경천, 경인, 경물. 요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삼경. 그 다음에 향화설이는요. 당시 유교의 제사법은 향벽설이 벽을 향하여 신주를 설치했는데 해월 선생님은 향화설이 자신을 향하여 신주를 모시는 향화설이를 실시합니다. 이거는 제사의 혁명입니다. 예, 제사의 혁명. 지금도 아직까지 유교 사회는 이걸 못합니다. 동학 천도 하신 분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스승의 억울한 죽음을 갖기 위하여 대규모 시위, 삼내, 광화문, 보원, 동학 농민혁명을 지휘합니다. 1892년, 3년 요때 한참 뒤죠. 한참 뒤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대서성 해월 선생님이 죽어난 뒤에 도는 3대 서성 손병이 선생님에게 전해집니다. 손병희 선생님은 해월 선생님을 그림자처럼 보필하고 동학 농민혁명을 지휘하시고 갑진 개화운동, 동학을 천도교로 바꾸어서 시대에 짝하여
가르침을 발전시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3.1운동이요. 1919년 3월 1일. 조선이 언제 망했습니까? 1910년이잖아요. 1910년. 예. 그리고 동학농민혁명도 1894년. 예. 그때 이제 일본에게 이제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태극기를 어떻게 다 전국으로 다 전달했을까요? 저는 그냥 다 그림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다 복사를 했습니다. 전도교가 복사해가지고 전국으로 다 날았습니다. 그럼 그 복사기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그 당시에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복사기 있습니까? 없죠. 바로 일본에서 들고 온 겁니다. 의양 손병희 선생님이 일본에 한 5년쯤 계시거든요. 계시다가 조선 올 때 복사기를 들고 와가지고 서울에서 전도교 대교당에서 그 전부 일일 태극기를 복사해가지고 전국으로 다 나눠준 겁니다. 예. 저도 이제 이런 사실 잘 몰랐을 때는 전혀 3.1 운동에 대한 잘 감흥이 없었는데 이걸 알고 나니까 이게 엄청난 운동이고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구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설명이 참 할 게 많은데요. 벌써 시간이 30분 안에 다 돼갑니다.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좋다 하고요. 그럼 이제 제가 오늘 남해에 왔으니까요. 남해를 빛낸 우리 전도인들 좀 설명하고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재모 선생님, 1896년 1월 8일 남해구 설천면 태어나셨고, 이분이 그 27살에 전도기교하여 고현면 이어디에 있는 자택을 교회 전도교에 헌납해가지고 교회 발전에 임하자고요. 그럼 저는 상당히 감동적인 게요. 나중에 전도교의 큰 어른이 되시는 김명진 선생님을 포도하기 위해서요. 종리원에서 남면 선거리까지 이게 100리길이랍니다. 100리길인데 무려 43번이나 도보로 방문했대요. 이분을 전도교로 모셔오려고요. 참 대단한 정성이죠. 그 다음에 우리 또 하준천 선생님. 거기 제 교재에는요,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제가 짤막하게 좀 중요한 것만 언급했습니다. 요분은 이 1959년에 남해 교당에서 신년 말씀을 전하시는데 요게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하느님의 복목을,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신 복을 내 힘으로 챙겨 살자. 노고 경면 힘써 살고 부지런히 안 살고 남의 생활 부러워 말라. 윤리가 끊어지면 부자 형제 갖고도 없고 윤리를 살려서 인간답게 살아보세. 시세는 현자를 치근하고 악자를 경언하라.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하고 나쁜 놈을 좀 멀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천원 선생님은요, 이분도 1906년에 태어나셔가지고 이 고현교구의 초대 교장이 돼서 교회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시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헌납하시고, 그 다음 요게 아주 건강이 악화되어 정신이 희미했던 순간에도요, 주문을 놓치지 않고 열수도에 열중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명진 선생님은 1907년에 태어났는데 이분이 참 요게 감동적입니다. 그 무감 신용국 선생님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물질로서 희로애락을 섞는데,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좋아하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이 살아온 길이다. 우리는 천도교인이죠. 천도교인은 5만 년 지상천국 운수를 받았다. 천도교에 입교한 그날부터 극락이 되었다. 참, 이 말이 저는 너무 멋지더라고요. 천도교에 입교한 그날부터 극락 세상이 되었다. 천도교는 희망이다. 마음의 학문이다. 하느님 신법이다. 오심적 여심의 신법이다. 이 마음 공부하는 길이 극락하는 길이다. 이 전심이 있게 될 때 신이 합이 된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된다. 이렇게 하면 성인 군자가 된다. 남해 성구교구장을 역임하셨고, 1970년에는 천도교 최고 어른인 교령에 당선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종원 선생님은 1920년 태어나셨고,
이분도 역시 무감 신영구 스님이 같이 받았는데 자기 스승님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스승님은 인생 85년을 부천 세원수를 밝히는데 정성을 다했습니다. 대신사님 침법을 가장 바르게 전해갈 수 있도록 순순히 타일러 주셨습니다. 오관을 성경신호로 신행하되 특히 요겁니다. 주문 37작 주문 공부를 지극히 하라. 그런 말씀이 지금도 쟁쟁합니다. 예, 바로 이분들이 가장 중요시한 게 수은 최재우 선생님이 만드신 21자 주문 공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올라가면 요걸 마지막으로 요겁니다. 동학의 지금 현대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곧 하늘이므로 사람이 돈이나 지위에 무시당하는 시대에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요즘 여러분들 돈이 최고지 않습니까? 돈이 최고 시대에 정말 돈이 없으면 사람 무시당하는 시대에 뭐라고요? 돈이 다가 아니다. 바로 사람은 모두 하느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돈이 이끌었건 권력이 이끌었건 모두를 존중해야 된다. 이게 천도교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고요. 그 다음에요. 또 사람만 하느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만물이 하느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동물과 식물의 생명도 지킬 수 있는 가르침이다. 예, 이게 여러분 참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예, 사람만이 말이 아니고 예, 동물과 식물도 살아있는 생명이다. 그 다음에 저는 정말 하고 싶습니다. 다른 종교의 가르침은요 수련법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예, 근데 우리 동학 전도교 수련법은요 간단하고 쉽습니다. 뭐만 배우면 됩니까? 21자요. 예. 21자만 배우면 누구나 성인이 된답니다. 이거 여러분들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예. 성인 된다는데요. 이거 그냥 속는셈 치고 건강한 거 아니고요. 예. 왜냐면 이게 요즘에 이 가장 인기가 이게 요새 그 불교 수련법입니다. 불교 수련법도 멋집니다. 멋진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우리 이 동학에 멋진 수련법이 있는데 이 좋은 거를 왜 하라는지 그래서 이게 이겁니다. 간단하고 쉬워서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거 한번 해보고 우리 이 남해에 저도 잘 모르지만 한때 이 남해가 천도교 공화국이었답니다. 저도 들었는데 예, 앞뒤 건너서 뭐 천도 깃발이 있고 정말로 그런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 잘 큰 적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남해를 다시 예, 뿌리를 해가지고 이게 그런 희망을 한번 가져보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어릴 때 들었던 기억이 시천주 농사전 영세불만 농사지 저희 동네에서 지나가면 그렇게 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남습니다. 사적으로는 제가 처가에 가면 많이 들었던 성은 김명진 선생이 여기 나와서 제 장인하고 외사촌입니다. 고포자락을 휘날리면서 마산에 저희 처가에 가끔씩 명절 때 모셨다고 그런 명담을 전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남해 문화원에서 남해 3.1 독립운동 자료집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스럽고 혹은 앞으로 연구되어야 될 과제로 삼았던 게 동학과 남해 독립운동의 연관성, 관계 어떻게 전개됐는지 숙제로 남아 있고요. 특히 남해 향도사에 나오지 않는 고현 천동 포상 일대에서 설천하고 엄만세 운동에 이어서 일어난 만세 독립운동이 역사적으로는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향도사에는 아직 그게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고 하준현 선생님이나 정자훈 선생님들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미안하게 과제로 남아 있어서
향도사를 연구하신다면 앞으로 이 천도교가 남의 3.1 만세운동에 관한 연구가 좀 깊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해의 동학 수용과 동학 농민혁명의 전개를 주제로 승강현 교수님께서 발의하시겠습니다. 책자 PPT가 없으니까 책자를 참고하셔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박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성강현입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송봉구 교수님께서 너무 강의를 잘 해주셔서 제가 좀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해라고 하는 곳이 가지고 있는 사실 여러 가지 자연 환경, 문화유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학술 대회 토론회를 하고 있는 이곳이 어떻게 보면 남해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문학적 성취 서포 선생님의 기념관이니까 그거 위에서도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해의 동학이 더해지게 되면서 사실은 좀 더 이 남해의 어떤 문화, 역사 이런 것이 남해라고 하는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사의 어떤 그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깊이 있게 관여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남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남해 동학의 수용, 남해 이제 어떻게 동학이 수용이 됐고 그 다음에 동학 농민혁명 때 과연 남해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 관한 얘기들을 우리가 한번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는 변혁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조금 전에 우리 송봉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역사를 통해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종교적 성취를 이룬 분이 저는 소림 최재호 선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동학이잖아요. 우리 역사에 우리 학문이 없었거든요. 유학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불교도 역시 우리 게 아니고 선교도 우리 게 아닌데 이 동학은 우리 겁니다. 그래서 동학이 동쪽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학은 동국지학입니다. 동국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학이고 동방의 학문이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교조신혼운동 때 서울에 보냈던 상소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은 선생이 이 동학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오도, 우리 오자를 써서 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역사, 5,000년의 역사를 이어내려오는 그 당시 4,000년 정도 되겠죠. 그런 문화적 역량이라고 하는 게 이 수은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표출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조금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게 어떤 하나의 종파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런 면에서 동학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대체적으로 남의 동학을 수용했던 분들도 그런 시각이 없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책 44페이지 44페이지부터 이제 한번 중요한 부분만 제가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서부 경남 일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학의 이제 남의 유입은 서부 경남의 유입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선생이 이제 동학을 창당한 게 1862년이고 이 서부 경남에 동학이 수용된 것은 1861년, 62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수원 선생이 살아 있었을 때 이 서부 경남에 동학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고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성 접주 성한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45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의 성한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서부 경남에 처음으로 동학이라고 하는 것을 수용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성한서는 1862년 12월 29일 날 동학의 최초의 조직인 접주제, 그때 16명의 접주를 임명했는데 고성 접주로 임명이 됐으니까 이 고성 일대 약 50집이 동학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동학은 언제까지 가냐면 대체적으로 1871년 수원 선생은 1864년 3월 10일 이제 좌동 안정으로 해서 참여를 당하지만 이 서부 경남의 동학의 세력은 1871년 경상북도 지금의 영덕이죠. 영덕에 있었던 영해교조 신원운동에 참가했다는 내용이 그 밑에 문단쯤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영산, 칠원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영해에서 한 500~600명이 모여서 했었는데 그런 걸 보면 전국의 동학 세력들이 다 모여서 활동을 했던 것 같고 이 서부 경남의 성안소로부터 이루어져 있었던 동학도 한 수십 명도 여기에 참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이후에 여러 가지 동학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면서 동학은 또 지하화를 하게 되고 다시 동학이 들어오게 되는 것은 1880년대 후반입니다. 1880년대 후반에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 이제 4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부 경남은 두 가지 루트로 들어옵니다. 하나는 충청도 루트, 충청도의 경로, 하나는 전라도의 경로인데 충청도의 경로는 보은에 있었던 임규호, 청주에 있었던 권병덕 이 두 사람이 진주까지 내려와서 동학을 포독했는데 수백 명이었다. 이런 기록이 나타납니다. 이 권병덕은 나중에 그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이 됐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동학교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충청도 출신이잖아요. 그죠? 보은이고 청주니까 충청도 출신이 경상도에 포덕을 했다라고 해서 자기들의 조직의 이름을 충경포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게 충청도에서 한 글자 따고 경상도에서 한 글자 따서 충경포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어떻게 보면 충청도 루트고 대체적으로 1889년, 90년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입도했던 사람으로 이제 기록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다음 페이지 46페이지에서 함안의 이원식, 그 다음에 진주의 최윤호 이런 사람이 대체적으로 1891년에 입도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함안, 진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 임교화와 권병덕으로부터 입도한 사람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전라도 루트인데 전라도 루트는 백도홍, 백낙도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건 장수로부터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의 유해룡으로부터 백낙도가 입도를 했다. 1892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서부 경남의 주리가 됐던 세력은 바로 이 전라도 쪽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백낙도, 그다음에 이 사람이 동학을 포덕이라고 하는데 포덕한 사람이 손은석이고 그 손은석을 통해서 입도한 사람이 남의 사람 여장협입니다. 그 여장협이 설전 사람입니다. 설전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정용태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이 정용태는 야촌 마을입니다. 야촌 마을 출신. 요 두 사람이
바로 이 루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루트로 해서 대체적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1890년대를 전후해서 이 서부 경남 남해 쪽까지 들어오게 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93년에 하동과 진주에서 교조신흥운동 보훈 뒤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 거 보면 상당히 적지 않은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남해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남해 동학인데 제가 작년에 남해 지역의 이 동학과 관련한 그 학술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장nem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남해에서 1892년에 동학을 수용했던 것으로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1891년에 선구리에 구정 김성재라고 하는 사람이 1891년 진주에 유학을 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동학에 입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그 아들이 아까 나왔던 그 김명진의 자서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891년 최초로 남해 동학을 수행했던 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게 활동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진주의 최윤호와 더불어서 같이 동학에 입다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 48페이지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장협 48페이지 이제 첫 번째 문단에 이제 여장협이 나옵니다. 이 여장협 손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휴가였고 이 손은석으로부터 이제 정용태가 이제 입교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 야촌 마을에 남해 동학 도서 동학 본부가 야촌 마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야촌 마을에 가니까 지금도 여기 당시 그 정용태와 더불어 활동했던 이종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종목의 후손이 거기 야촌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후손들이 남해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해 동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문건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그 문건이 49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에 있는 소위 고첩 임명장입니다. 임명장인데 한문으로 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정은 동학의 6임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공평은 후원 이렇게 해서 공평한 것을 위주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두텁게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그러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낮은 직책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남해 서면 그 서상리 그쪽에 있는 박용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박용필 여기 보면 가보 8월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박용필을 대정으로 삼는다. 박용필 위 대정이고 가보 8월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적법헌 되어 있는데 이 국적법헌은 동학의 교주였던 최시형의 배로입니다. 당시 제가 그 동학혁명의 이 도첩 1894년식에 발행한 전국의 도첩이 한 20몇 개쯤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게 이 20개를 다 조사해 보면 임명장은 국적법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적 국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 모든 임명장은 해월 최시형의 임명장으로 나옵니다. 동학이 하나의 조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이제 어디로부터 동학을 받아들였냐? 그 후손에게 구술을 해서 물어보니까 이분이 여수에서부터 동학군이 건너오는데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수에서 들어올 때 친구들이 온다.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밥을 지어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동학군들이 들어온다니까 다 도망을 갔는데 이 박용필이라고 하는 분은 부인에게 여수에서 친구들이 배를 타고 건너오니까
먹여야 된다, 밥을 지어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하급 군인 봉수별장을 했다라고 하는 인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후손이 인천에 살고 있어서 제가 인천까지 가서 만나 뵙고 왔는데 이 도청 말고 봉수별장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급 관리였고 당시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일대에서 좀 명망이 있었던 분 같습니다. 근데 하급 관리를 하게 되니까 사회에 돌아가는 것들도 알고 관리들의 수탈 이런 거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학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동학을 수용하게 됐는데 여수 쪽에 있었던 사람으로 신송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송학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동학을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9페이지 보면 김성준, 김일문 이런 사람들이 1930년대 천도교 기록에 보면 남해에서 1893년과 94년에 동학에 입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 기록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학혁명에 참여했다 그런 의미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남해는 김성대로부터 동학이 들어왔지만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여장엽, 정용대 이런 사람들로부터 됐고 대체적으로 1891년, 92년 이 연간에 남해에 동학이 수용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동학국민혁명 시기에 남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게 이제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동학혁명은 1894년 1월 10일 조병강업의 학정에 저항해서 이제 전공준이 기파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구에서 공기가 있고 난 이후에 안핵사 조사관으로 이용태가 왔는데 이 이용태가 전주이 씨였습니다. 장원 부서였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왕실의 입장, 관리의 입장에서 동학과 당시 고부 국민을 탄압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시 그런 얘기를 듣고 아마 3월 2일 날 오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3월 2일 날 고부에 도착을 해서 막 그렇게 분탕질을 치고 그러니까 조사는 제대로 안 하고 전봉준이 이제 무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무장에 누가 있었냐면 손화중이라고 하는 대전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손화중에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당시 김계남, 김덕명 이런 전라도 지방의 동학적들과 같이 의논해서 3월 20일 본격적인 동학혁명, 소위 무장기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3월 20일 날 전라도 일대에다가 이제 통문을 보내는 거죠. 요즘 말하면 공문을 보내는 거죠. 전국의 동학 조직들은 다 모여라고 해서 이때 모인 접주만 백산에 3월 25일, 26일에 186명의 접주가 모이고 약 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모이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전봉준을 동도 대장으로 선출하게 되면서 이제 그 이전까지는 동학도였다면 이 백산대 이후로 본격적인 동학군이라고 하는 것으로 편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록들을 보면 요 무장 기포 이후에 동학군이라고 또는 비도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7일 날 황토현에서 승리하고 4월 21일 날 황룡천에서 승리하고 4월 27일 날 전주성을 점령해서 혼합 일대를 거의 석권하게 되죠. 그러나 당시 이제 청나라와 일본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것을 내보내기 위해서 홍계원과 소위 5월 8일경에 전주 화약을 맺게 되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폐정개혁 12개조를 이제 서로 합의하고 나서 전주성을 빠져나오게 되고 53개 분야에 이제 집강소를 설치하게 돼서 이제 동학도와 관이 같이 통치하는 이 집강소 시대가 9월 18일 정도까지 열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집강소 시대가 열리니까 이쪽에 여기가 남해와 하동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경상 이 전라도가 다 붙어 있잖아요.
광명으로 여수로 딱 붙어 있으니까 이 호남에 있었던 동학도들이 이 전라도 일대의 동학을 이 경상도로 확대시키자라고 해서 여수의 영호도에서 영남과 호남을 관장하는 도회소를 만들고 그 두목으로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김인배를 보냅니다. 김인배를 딱 보내고 이 일대를 이제 순천에 이제 김인배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 하동에 있었던 여장님이 광량에 있었던 동학두목 박정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하동에도 뭔가 좀 만들자. 집광소를 하나 만들자. 그렇게 해서 7월 초에 건너옵니다. 광량의 동학도 100여 명이 건너와서 하동의 광평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영남의소라고 기록에 나옵니다. 그 영남의소가 집광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집광소를 설치하고 활동을 시작했는데 당시 하동에는 동학도가 적었으니까 또 특히 이 화계 쪽에 민복은 포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산에 짐승을 사냥하기 위한 포수들이 한 2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150명을 동원해서 이 동학도를 쫓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광명으로 내려왔고 그 소식을 듣고 김인배가 뭐 하동을 쳐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당시 남원에서 전봉준과 김계남이 회동을 하게 되고 김인배가 이제 그쪽으로 갔다가 여러 번 이제 왔다 갔다 8월 15일 날 남원에서 두 번째 대회를 마치고 넘어와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8월 말경에 동원령을 내립니다. 8월 29일, 30일쯤 하동을 치겠다 이렇게 해서 동원령을 내려서 이 서부 경남과 광양, 여수, 순천의 동학도들을 동원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 남해의 동학도도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광양에서 넘어가고 한쪽은 망덕포구에서 가는데 그 망덕포구가 섬진강 아래쪽에 있는 포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것을 주도했던 인물이 여장엽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남해가 여장엽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이 루트를 통해서 이 하동성을 하동 읍내를 점령하고 9월 2일 날과 3일 날 전투를 통해서 하동을 장악하고 9월 20일까지 쫙 진주로 들어가서 동학군이 진주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서부 경남의 동학의 기본적인 얘기고 그렇게 하게 되면서 9월 11일 날 이제 그 얘기가 대체적으로 57페이지까지 56페이지 57페이지까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57페이지 남해 이제 동학군민 혁명 활동을 보면 9월 11일 날 남해에 동학도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경상도 관찰사 조병호의 장계가 9월 말쯤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9월 11일 날 남해를 점령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59페이지 인용문에 있습니다. 59페이지 인용문에 있는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때 아까 여수 쪽에서 들어온 9월 11일 날 들어오는데 그럼 누가 들어왔느냐? 여기 보면 호남비도라고 되어 있어요. 호남비도 1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9명이 아니고 한 수백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서상, 여수 선덕항에서 출발해서 서상으로 해서 서상항에 들어와서 임진성에서 이제 하룻밤을 묵고 9월 11일 날 새벽에 죽전에서 모여서 남해 쪽으로 쭉 들어오게 됩니다. 남해 쪽으로 들어와서 대야 쪽에서 아까 야천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정용태와 합류해서 본격적으로 오전 한 11시에서 12시경 이때쯤 남해 이제 관악 앞에 도달을 했고 거기에서 거의 무혈 입성합니다. 거의 저항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당시 동학군의 기세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인용문에 보면 당시 비도 16명을 석방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 당시에 동학군들이 16명이 남해 관아에 잡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이 왜 잡혔겠어요? 남해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잡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남해 동학도들이 상당한 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7일 날 떠났다라고 하는 기록 16, 17일 날 남해를 떠나서 사천 방향 쪽으로 갔다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진주를 점령하는데 합류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60페이지 인용문, 맨 밑에 인용문을 보면 거기 보면 맨 밑에 그 18일에 9월 18일입니다. 호남의 동독 100여 명이 이제 쭉 올라와서 사천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거기 61페이지 첫 번째 줄에 19일에 남해를 향하여 가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해를 향해 갔다라고 하니까 남해에 동학도가 있었다는 얘기고 당시 남해가 동학군의 수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밑에 보면 그 6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이 조병호의 장계에 보면 당시 동학도들이 중과부적이라고 해서 관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면 여기 이제 사천, 단성, 곤양, 그다음 남해 이 일대에는 이 서부 경남, 묘매 그 진주 원위차까지 이 일대는 거의 다 동학군의 수중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경상도 관찰사 조병호의 글을 장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는 요 9월 말까지는 있다가 이 9월 말에 9월 20일에 일본군이 출동을 합니다. 일본군이 출동하고 동학군을 이제 섬멸하려고 해서 동학군들이 이제 전체 진주에서 모여서 하동 쪽으로 와서 9월 14일쯤에 그 유명한 하동 고성찬 전투가 열리게 되니까 아마 9월 말쯤에 이 김인배가 동원령을 내리게 돼서 그때까지 약 한 20일 가까이 이 남해가 동학군의 수중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남해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일이 거기 60페이지 세 번째 문단 대체적으로 남해를 점령한 동학혁명군은 첫째 관하의 각 이청을 전부 장악했다. 관하의 관청을 다 장악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의 옥새 등의 기물들을 차지할 정도로 당시 관리들이 이 옥새도 다 놔두고 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해 관하에 수감되어 있었던 동학도 16명을 석방했고, 셋째, 남해 읍성을 차지하고 남해 우려 폐단을 혁파했다. 농민을 수탈했던 이숙들을 다 징벌했고, 넷째,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동학 농민혁명의 이념을 전파하고 농민을 수탈하던 지역의 불량한 유림과 토호들을 징벌하였다. 이런 활동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장계에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장계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이런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말경에 남해 동학혁명인 고성산 전투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쭉 활동했고 이 고성산에서 아까 얘기한 김성재도 고성산 전투에 참여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일본군이 쫓아오는데 도망가다가 어디를 떨어졌는데 마침 거기 토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굴에 며칠 있다가 살아나서 집에 와서 뭐 거의 한겨울을 토굴에서 살다가 목숨을 부지했다. 그다음에 정용태도 그렇게 이 고성산 전투에 참여했는데 요 여장협 남해에 하동접주였던 여장협은 이 고성산 전투에서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남해의 동학농민혁명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성산 전투에서 패하고 난 이후에 일부가 저기 산청의 덕산으로 갑니다. 지금의 시찰인데 거기에 이제 거무산에서 숨어 있다가 한 180여 명이 사살되는데 그 가운데 남해 동학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12월 7일과 8일 그 광명의 선거에서 김인배가
그 이후에 김인배가 여수에 있었던 좌수영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선거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거에서 또 동학군 수백 명이 이 서부 경남 지역의 마지막 전투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잡힌 사람 중에 삼가, 본양 이런 사람들이 있대. 진주 출신 그런 사람이 있고 이름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없는 사람들 중에는 남해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해에서는 약 9월 10일부터 9월 말까지 약 한 20일 가까이 동학군들이 활동을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월 중순에 고성산 전투, 그 다음에 12월에 선거 전투까지 이 서부 경남의 동학농민혁명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정신들이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후에 3.1운동 또는 이 서부 경남의 형평운동 있잖아요. 노비 해방 같은 그 형평운동도 어떤 동학의 어떤 시천주 사상, 그다음에 천도명이들이 좀 관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서부 경남이나 이런 남해 일대 항일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의 큰 밑바탕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발제하신 67쪽에 보면 남해의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활동과 남해의 정신은 항일과 충절을 빚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역사의 자주적 근대화를 추구했던 동학의 가치를 품은 남해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을 관련한 안내문 시설물 정비에 남해의 정신으로 꼽혀올 수 있는 다양한 후속 사업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아마 이게 저희 우리들에게 남해의 향기는 바람이자 당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제에 이어서 그 토론이 제가 보건데 아마 두 분 토론자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치열한 토론을 전개하실 분들로 예측이 되어서 잠깐 5분간 휴식 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열 선생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설천문학에서 온 정문열입니다. 오늘 먼 걸음 해주셔서 두 분 교수님 고맙습니다. 남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사라는 게 남해군에 살았던 사람들의 과거에 남해군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당대 현장성은 어떠했으며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역사적 의미나 가치는 무엇인가 이것을 발굴하고 구현하는 것이 지역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두 분이 발표했던 이 동학이라는 걸 참 개인적으로는 한 40여 년 전에 이 가슴 뛰게 했던 두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한 분의 논지는 동학 사상에 치중해서 그것의 정계 발전 그리고 천도교로 그 정신들이 3.1운동으로 독립운동으로 이어져 면면이 이어졌다라는 논지고, 또 한 분의 뒤에 발표하신 분의 이야기는 동학 조직에 의해서 동학군을 조직하고 그들이 반봉건 반외세의 어떤 혁명을 주도하면서 이러저러한 사회적 모순을 혁파했다는 내용을 주로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저는 학문이 짧아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여기에서 한 개 계류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혁명이나 큰 대사건이 일어나려면 항상 그 전조나 전제가 있습니다. 이 사회에는 어느 날 시작하면 혁명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전조나 전제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새끼밥만 먹으면 만족할 그들을 죽창 끝에 목숨을 걸고
뛰어다니겠을까?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무엇이 그토록 처절하게 그들을 내몰았을까? 그것은 그 전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이 탄간놀이들의 가림주구에 시달리다가 참다 못해서 일어났던 임술련 농민봉기가 있었습니다. 1862년입니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 배울 때는 진주밀란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교과서 용어로 임술농민봉기라고 하죠. 그 남해도 있었습니다. 남해는 12월 21일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향리, 서리 또 토호들의 집을 불지르고 공포창에 황공미를 탈취했습니다. 그러나 관아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거쳤는데 그 이후에 정부에서는 부세 제도를 좀 합리화하고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면서도 돌아오는 것은 보복 그리고 잔인한 어떤 살육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그 농민봉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유리벌칙하고 도망을 다닙니다.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 남아있던 처자식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고요. 이들을 이렇게 죽음의 구석으로 몰아넣게 된 조정이라는 우리 혹시 금천마을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제가 그 금천마을이 면이 어딘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노루목이 있는 금천마을 해관에 앞에 보면 돌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임술군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바로 남해의 농민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중요한 사료, 어떤 할머니께서 민요로 내려오던 노랫말을 비석에 담아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남해가 그런 어떤 면면이 이어오던 농민들의 저항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동학의 핵심 세력이 지휘하게 되고 지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두 분의 이야기에서 빠져버린 게 바로 그 농민들의 저항 세력들입니다. 이게 없이는 동학군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학의 제 중에 연원제라는 게 있어서 누군가 누구에게 도를 전하면 그 서성이 되고 그 밑에 도를 전수받은 자는 그 제사처럼 그게 군대 조직이 되면 부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연원주가 적주가 되고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적주는 매우 후덕하고 공평해야 되고 그리고 설득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적주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됩니다. 그들의 지휘하에 뭉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동학 농민혁명은 그 거센 저항의식에 불탔던 들끓었던 농민들의 사회의식에 동학의 지도부가 지휘관한 그런 어떤 이끌음이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왜 몇 가지 근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길어도 죄송합니다. 전봉준이 체포되고 난 뒤에 신문 기록을 보면 전봉준 공초라고 하죠. 그게 초초, 제초, 삼초 계속 있는데 주로 초초, 제초에 나온 것들을 제가 여러 논문에 산재에 인용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참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잡히고 난 뒤에 신문한 내용이 전봉준이 동학에 입도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묻는 게 있습니다. 너는 평소 어떤 학문을 하고 있는가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공명의 즉 유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교. 또 묻기를 동학에는 언제부터 관계했는가? 그러니까 대답이 3년 전부터다. 전봉준이 체포된 시점으로 3년 전이면 동학혁명이 일어나기 얼마 전입니다. 즉 그 전에 교조 신원운동을 벌였던 3대 집회나 그 다음에 서울복합상소나 혹은
이 보훈 취해 때 그 무렵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 동학도로서 어떤 신심이 두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기포를 할 때 기포했던 그 농민군의 구성에 대해서 묻습니다. 고구에서 기포할 때 동학도가 많았는가라고 물으니까 아니면 원한이 쌓인 일반 민중이 많았는가, 동학도가 많았는가 물으니 전봉준 답: 일반 원민과 동학도가 비록 합해졌으나 동학도가 적고 원민이 많았다라고 답합니다. 또 그러면 네가 기포할 때 그늘인 것은 모두 동학도였던가? 그러니까 답하기를 소위 접주는 다 동학도이다. 그 나머지 인솔하에는 중의의 선비라고 일컫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접주, 지휘관들만 동학도였다. 그 다음에 또 묻기를 접주나 접사는 본래 붙어 있었는가 물으니 답하기를 기왕에 본 뒤 있었고 기포할 때 혹은 새로 창설한 것도 있었다. 아까 성 교수님이 발표할 때 남해의 박영필이라는 분이 1894년 9월에 대정에 임명됩니다. 6임제 중에 하나. 1890년 이미 혁명이 기포한 이후입니다. 그때 임시로 조직된 적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누구였던가? 그들이 바로 난민들이었어요. 그 난민들은 아주 많았고요. 또 아까 기록된 것 중에 비유 16명을 풀어주고 남의 업성을 점령한 뒤에 그 다음 난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아까 성 교수님은 다 동학도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비유 혹은 동비, 동도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동학도고 난유, 난민은 그냥 그 예전의 진주 밀랑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돌다가 잡혀오기도 하고 색출해서 잡아오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감옥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을 특방해서 동학도들은 지휘관으로 썼을 것이고 그 나머지들은 전투부대원이 됐습니다. 이런 또 하나의 자료를 예를 들면 이 보원 집회에서 성무사 의윤중이 내려와서 보원 집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올리는데 그 보원 집회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주가 있으면서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울분 속에 사는 사람, 탄광오리를 비행해 분노를 느껴 민중을 위해 죽기를 결심한 사람, 외국이 우리의 이권을 빼앗음을 원통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민족주의적 의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동학도가 아니라 혼탁한 사회에서 처절해서 못 살아서 그냥 거기에 동학혁명 농민군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통성이었습니다. 좀 많은 근거들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동민혁명이 꼭 동학도나 제가 동학이나 천도교를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주류는 거대하게 흘러오던 이 사회 비판 의식을 가진 민중들이 있었고 거기에 세련된 조직력을 갖춘 동학이 합해지면서 엄청난 폭발력을 가졌습니다. 흔히 우리 변조급에서 양질 변화의 법칙이라고 하죠. 양적인 변화가 일정 단계에 도달하면 질적인 비약을 해서 다른 질서를 이루게 됩니다. 이 민중들의 불만이 엉축되어 있는데 여기에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혁명이 가능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입장을 그래도 저 교수님과 다른 입장을 말해야 해서 그런 입장을 소개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정문열 선생에게도 발표를 시켰어야 되는데 유락된 부분 보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권성계 선생님 답변할 게 없습니다. 답변은 따로 있습니까? 예, 정문열 선생님께서 역시 남의 사람답습니다. 이렇게 남의 사람이 좀 반항 좀 그런 기질이 좀 있지 않나요? 제 처가가 남해입니다. 집사람이 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보면 남의 사람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그러셨던 것 같은데 오늘 좋은 비판 말씀 감사합니다. 논문을 쓰면서 남해 동학농민혁명 이전에 그 임술 어떤 동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깊이 참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거 논문을 실을 때 이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어윤중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1893년에 어윤중이 이제 보훈에 내려서 당시 그 동학도와 처음으로 만납니다. 동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전봉준과 홍계원이 전주 화약을 맺었다는데 전주 화약문 자체가 없습니다. 단지 패전계획안 12개조고 그 다음에 동학도들이 집에 갈 때 관군들이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물침표라고 하는 것을 줍니다. 이게 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동학군에 대한 예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윤중학과 동학군의 대표 7, 8명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 강변에 천막을 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동학도 대표와 이제 어윤중이 아주 굉장히 그 치열하게 그 불꽃이 튀었겠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너희들 해산 안 하면 다 죽인다. 라고 어윤중이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서인주, 손병희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서인주, 손병희가 우리가 얼마인 줄 알고 우리를 다 죽인단 말이냐. 우리가 이미 80만이 되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학도의 어떤 첫 번째 관과의 만남이 그 보훈치회였고 거기에서 동학도가 전국에 80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어윤중에게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동학도의 조직이 컸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1894년이 되면 이미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한 100만 명 이상의 동학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봉준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붙잡히고 취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동학도라고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 자료 가운데 그 사발통문 있잖아요. 사발통문에 나왔던 그 20명은 다 동학의 교도입니다. 동학의 교도였고 그 가운데 10명은 이 동학혁명 과정에서 거의 죽음을 당하고 10명 정도로 남아서 그 이후에 일제강점기 때 3.1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있고 뭐 천덕일 활동을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전봉준이 자기의 입장에서 동학에 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관군에게 말을 했다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는 공소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동학을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홍계원이라고 하는 양호초도사 홍계원이 1894년 7월달에 일본 신문과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그 홍계원이 전주성에서 전봉준과 한 5차례 정도 전투를 벌였는데 동학군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관군들이 저런 눈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동학군들은 뻔히 죽는 줄 아는데 눈에 힘이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원민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설명이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비록 뭐 원민들이 많았다라고 하지만 동학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인간평등, 시천주라고 하는 건 인간평등. 나는 비록 이렇게 해서 관군의 죽음을 당하지만 내 후손들은 사람다운
세상 속에서 대접받고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염원들이 그 당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모두 다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물론 이게 동학군이냐 원민이냐 이것을 따지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겠지만 그들의 지향점은 무엇이었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말씀드립니다. 할 말은 많아도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이따 식사 시간에 좀 더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권성계 선생님 그 질문 간단히 해주시고 답변 요약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앉아 계시는 분들 사람 이름 많이 나오는데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요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남해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성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앉아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시간이 없어서 조금 많이 불편했는데 오늘 또 불편함을 주시는 자장님께서 저는 주로 논문에 의해서 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송공 교수님, 성강 교수님 강의는 잘 들었고요. 각기 두 분에게 각기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봉주 교수님 논문에 발제문에 나 있는 내용을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다들 그 20쪽을 한번 펴보시면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통학을 공부하고 이거를 널리 퍼뜨리는 과정에 우리가 어떤 주체들에 대한 것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8쪽을 바라보시면 위에서 5번째 한번 바라보십시오. 을송단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보통 백성이 수령에게 재판을 요청할 때 그 문서를 소지합니다. 그런데 신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백성이 수령에게 재판을 요청할 때 어떤 신분에 따라 신분이 어떠냐에 따라 용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단자라는 말은 양반이 수령에게 재판을 요청할 때 붙이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이 수령에게 재판을 요구할 때는 우리말로는 알괄, 한자로는 백활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동학의 수뇌부가 동학농민운동을 이끌었고 그다음 그 주축은 농민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교조신운동을 전개했을 때 전라도에 그 어쨌든 재판을 요청할 때 그 주체들이 양반이었는지 아니면 농민이었는지 이게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의 교조신운동이 그 시작이기 때문에 주체가 누구였는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교조신운동이 3대 집회에서 보원으로 넘어가면서 단순한 종교 집회가 정치 집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 집회로 바뀌면서부터 주체는 농민이 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교조신운동의 초기인 이 3대 집회에서 이걸 하기 전에 지방간에게 재판을 요청을 하는 그 용어가 왜 단자인지 그렇다면 주체가 양반들이었는지 요거 하나 질문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거는 좀 어쨌든 주체를 좀 알고 싶다는 생각도 여기 모신 분들도 아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시작이 누구냐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하고 싶은 건데요. 22쪽을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22쪽에 한번 바라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문장입니다. 보시면 두 번째 문장에 그 전봉주는 후위를 기약하며 이밤 산성을 거쳐 순창 피놀이에 피신하였으나 김경찬과 임병찬의 밀고로 광군에게 체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전봉주는 밀고 한 사람은 김경찬이고 그 다음에 임병찬이가 밀고 한 사람은 김계남입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여부를 좀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같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왜 지금 동학은 전도교로 개척하고 난 다음에 급격히 위세가 줄어들었는가? 그건 남해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24쪽을 한번 보시면 네, 여덟 번째 줄을 보시면 동학은 근대적 종교인 천도교류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천도교류의 전화는 신앙의 자유를 가진 것이다. 이게 사실은 정교가 분리된 겁니다. 진보회와
천도교가 분리된 거죠. 진보회라는 조직은 친일 조직으로, 그리고 천도교는 항일 독립운동 조직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천도교가 일종의 동학의 일종의 분열을 보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동학의 분열은 약 2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도 신운동을 전개할 때 당시 남접주였던 당시 남접주가 북접주가 당시는 해월이었고 남접주가 서장옥이었습니다. 이 서장옥 선생이 해월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도에 집중하라. 불도를 숭상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동학에 대한 분파를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분파가 되었지만 이 분파는 결국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게 바로 1894년에 동학국민운동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분파가 일정에 묻히게 됩니다. 두 번째 분파는 언제냐면요. 해월 지성 선생이 순직할 때 사형당을 합니다. 이게 1898년 7월 20일에는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이때 많은 천도교의 동학의 분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천도교를 이름을 개칭하고 난 다음에 천도교의 6가지로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아까 교수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동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종교였습니다. 학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보국안민이 사실은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게 되면서 보국안민의 정신이 약화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농민들이 동학에서 이탈하게 되는, 천도교에서 이탈하게 되는 원인을 준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동학은 사회개혁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출연한 종교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를 천도교로 바꾸면서부터 종교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게 되었을 때 동학이 가지고 있는 사회 변혁, 농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세상, 아직 가보개혁으로 해방이 신문제가 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신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6.25 전까지. 그런데 천도교로 종교적인 부분으로 가버렸을 때 농민들이 느끼는 절망감, 배신감 이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따라서 아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써놓은 것처럼 동학이 근대적 종교로 틀을 갖추게 되었고 신앙의 자유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동학의 위세를 약화시킨 것은 아닌지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게 세 번째 질문이고요. 교수님 제가 깁니다. 이제 성광 교수한테 질문해야 됩니다. 구경하겠습니다. 구경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예, 중요하겠습니다. 성광 교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겠고요. 성광 교수님 질문 2가지만 하겠습니다. 워낙 시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5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정문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한자로 밑에 맨 밑에 문장을 보시면 비류와 만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비류라는 말을 정확히 풀이를 우리가 해보면 무리를 가지고 때를 지어 다니면서 사람을 해치거나 재물을 빼앗는 무리. 보통 이 빗자를 드릴 때 동학교도란 말을 씁니다. 예. 그런데 만류란 말은 뜻이 다릅니다. 법에 위반된 행동을 하는 무리입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60쪽에 바라보시면 위에서 2번째 문장의 끄트머리에 바라보면 위의 장계에 나오는 비류와 난류는 모두 동학혁명군을 지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흔히 비류는 동학교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난류까지도 그렇게 볼 수 있는가? 그렇다면 난류라고 한다면 결국 남해에서 이제 그 군수를 이렇게 공격하고 본청을 공격하는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동학교도 중심이 되었다고 바라본다면 동학의 위세는 남해에서 엄청 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그렇다면 그것이 교수님 그 다음 줄에 써놓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운수에 의한 판단이신지 아니면 군수 이교풍이 장계를 올린 내용을 보고 추론한 것인지 이 4가지를 어쨌든 결정을 내렸는데 결정을 내서 말씀을 이제 보이셨는데 이 4가지가 장계를 보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운수에 의한 판단이신지 요게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학국민운동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한계점은 첫 번째는 근대적 자주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뚜렷한 계획안을 실천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학농민군은 정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집권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독립운동이 실패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우리가 보통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단계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지역의 농민군과의 긴밀한 연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이기 때문에. 사회를 면역하고자 하는 종교이라면 농민과의 연대, 지역과의 연대가 반드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연대가 모성단 전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교를 볼 때는 포적 활동을 통해서 연대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것은 종교의 연대입니다. 그렇다면 종교를 동학을 신뢰하지 않고 동학이 입도하지 않은 일반 농민에 대한 연대 활동, 이것이 과연 동학농민운동을 정리할 때 이게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이후에 만약 이것이 없었더라면 이것이 3.1운동 이전까지 단절된 동학의 미세, 어쩌면 동학이 결국은 3.1운동을 이끌었다고 하지만 남해에서, 그렇지만 동학운동 이후에 단합받았던 그 과정에서 이 사회적 연대를 놓쳤다면 결국은 이것이 3.1운동의 이런 과정에서 동학의 약탈을 가져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성한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답변을 하시는데 다른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뭐 비류와 난륙 하는데 그걸 또 비류는 뭐고 난륙은 그러지 마시고 이다 아니다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 나머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또 아셔야 되겠지만은 그걸 다 듣고 싶으면 2차 식사 시간에 두 사람을 그 토론을 붙일 테니까 그 자리에 와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 2, 3번. 예, 우리 아주 선생님의 날카로운 질문 감사합니다. 예. 그 답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의송단자인데 주로 이제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 글을 쓰려면 결국 이제 한문을 알아야 되잖아요. 한문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결국 쓴 사람은 양반 교육을 다 받았던 그 저는 동등한 입장에서 그냥 주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뭐 양반이냐 뭐 밑에냐 나누기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보낸 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아까 요거는 조금 예리한 지적이신데 김경찬은 우리 전봉준 밀고 있고 임병찬은 김계남 이걸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는 오히려 이 종교로 했기 때문에 더 넓은 자유를 가질 수가 있다. 제가 그 고백하면 제가 천도 교인입니다. 교인인데 이게 천도 교인으로 오기 전과 오기 후는 이 동학을 바라볼 때 상당히 다릅니다. 주문을 외우고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을 만나고 이런 경험을 하기 전과 하고 난 뒤에 동학 천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다릅니다. 근데 아마 우리 선생님은 아직까지 이 주문을 배운 경험도 없으신 것 같고 이게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 종교적 입장이나 사회적인 입장이나 이게 이제 상당히 이건 오해받을 소지인데요. 이 원불교를 만든 소태산 박준민 선생이 이게 여러분들 이게 오해받을 소지인데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조선을 점령하자 이 박준민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이 조선을 잠깐 일본에게 빌려준다 이런 걸 했습니다. 빌려준다. 상당히 오해받을 얘기죠.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종교로 가면 이 속에는 엄청난 아직 사회 제도는 못 따라오죠. 지금도 못 따라오잖아요. 지금도 못 따라오는데 이 당시에 과연 이 제도까지 완벽하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면 제도가 완성되기 전에 우리는 얼마든지 종교 안에서는 자유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월 선생님이 말했냐면 상경, 하늘을 공경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늘을 공경함으로써 사회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자기 속에 있는 하느님을 깨우치느냐 못 깨우치느냐 여기에 따라서 종교가 중요하냐 사회 제도가 중요하냐 요 갈림길에 선다고 저는 그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다음 네 번째 그 종교에 들어가면 이제 밤새도 안 됩니다. 종교 얘기를 끝내야 됩니다. 짧게 몇 분? 예,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하겠습니다. 1분. 예, 동학의 핵심 구호가 보호감인가 그 제폭구민 아닙니까? 제폭구민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원래 상태로 돌려야 되잖아요. 원래 상태로. 그리고 포악한 것은 몰아내고 백성을 구해야 하는 것이 순체조생의 동학정도의 정신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잘 아시다시피 라암 손병희 선생은 일제에게 합병되기 전에 현역이 됐는 겁니다. 기업까지 주고 그 다음에 흰바지 양복 정장 입고 다녔던 그래서 상당히 비난받았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 예. 이게 종교의 자유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을 한다? 바꾼다? 변질한다? 순체조 선생이 결코 본인이 만든 종교와 다른 모습으로 가는 것을 보고 좋아하실 거예요. 예, 거기서 끝내주면 좋겠습니다. 이게요, 친일 들어가고 종교 나가고 하면 밤새도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세 번째, 네 번째 그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권 선생님께서 역시 역사를 전공하시니까 바라보니 굉장히 디테일하게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60페이지에 있는 비류와 난류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하나라고 보지만 그렇게 나누어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류라고 하는 것은 동학의 당시 입학하기 이전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아서 동학에 입도를 시켜서 뭐 그렇게 했다라고 본다면 비도와 난류를 좀 따로 나눠 봐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있었던 이제 활동했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료는 장계입니다. 장계인데 그 장계가 이제 굉장히 짧게 되어 있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행간을 좀 틈새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틈새를 읽으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미시사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봤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개혁안이라고 하는 것이 폐정개혁 12개조만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 나왔던 개혁안은 대체적으로 뭐 대한개인연사 이런 데 보면 한 27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물론 완벽한 의미의 어떤 혁명국가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학농민군이 노력했다라고 하는 측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당시 이제 그 지역민과의 연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1차 분기 때는 양반들의 침탈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사실 동학 농민들이. 그러나 2차 기포로 넘어가면 여기 이제 항일의 성격이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일의 성격이 강하게 되면서 지역에 있었던 일부 양반층들이 호응을 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역민과 협조하고 협력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인식 자체가 동학은 역적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해석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의성단자 그 부분에 얘기해서 해월이 교조신문 운동할 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옷을 단정하게 입어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람배처럼 보이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니까 굉장히 어떤 복장이나 이런 것에 신경을 쓰고 그래서 그렇게 교조신문운동 그 다음에 광화문에서 복합상소를 할 때도 주일 상소하는 옷을 입고 나가서 이제 상소를 하게 되니까 그런 걸 본다면
왜 농민인데 그러나 동학의 기본적인 사상이 아까 보고간민을 이야기하셨지만 그 이전에 인간평등 시천주입니다. 그러니까 동학을 하게 되면 양반 상놈이 다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양반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예, 자꾸 제가 이렇게 재질시켜서 죄송합니다. 오늘 제5회 남해문화원 지역사 연구소 학술 포럼에는 기독교 신자도 있고 불교 신자도 있고 천도교 신자도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요것만 요약하면 됩니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기금지 은일해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만 만사지. 요게 오늘의 주제고 결론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기독교 장로입니다. 예, 이상으로서 장시간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부 나가고 사진을 뵙게 해야 됩니다. 사진 찍어 나오세요. 질문 있습니까? 설까지 워낙 잘했기 때문에. 예, 질문하세요. 예, 마이크 가지고 그 발제자를 지적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 남해 동학농민혁명팀사업회 회원 한중봉입니다. 그 지역사연구소에서 매년 다양한 주제를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한 주제를 할 때 너무 좋고 그만큼 좀 심도 있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정상 그렇게 진행되지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교수님 두근하게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기존에 저희들이 도박할 때는 여장님 집주님이 초대 집주님이셨는데 작년에 기초 학술조사 하시면서 김승재 선생님이 이제 등장을 하시는데 그 근거가 아드님 김명지 선생님의 비망 글에 따라서 나온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초대 동학교도관 노인네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그 가족의 정언이나 그 가족의 기록에서만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가 보여서 최소한 이분이 그 진주에 계셨으면은 같이 입도했던 그 진주의 동학교도와 같이 어떤 교육 관계가 있었는지 진주에 어디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크로스 체크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제가 집이 남면 축전인데 그 동학교도들이 그 축전에서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그 지형들 보면은 이 삼남에서 와도 굳이 거기 안 모여야 되고, 그러니까 모이기 쉬운데 양기 쪽이 훨씬 쉽거든요. 삼남에서 오든 삼동에서 오든 축전에서 모였다 할 때는 뭐 특별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부탁드리고, 그 두 분 토론자에게도 좀 질문이 있는데 근성재 선생님도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 정문일 선생님도 좀 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 종교가 동학이 종교가 되면서 일상 많이 약했다. 그 원인이 국민과 지역과의 연대가 조금 잘 안 된 게 한 축이지 않느냐 그렇게 해주셨는데 전도기가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특히 남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사가 강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 말씀하신 그 뒤에는 지역과 농민과 인터가 잘 돼서 그럼 전도기가 그렇게 부흥했는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김성재 분에 관해서는 자료가 많지 않았어요. 저도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물론 뭐 아드님의 자서전 또는 효행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자료를 더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죽전이라고 하는 곳은 거기 임진선 아래쪽에 아마 있는 거로 제가 있어서 주력 부대가 아마 임진선 쪽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그거는 여러 곳에서 모이는 거니까 사실은 여러 지역에서 모여서 죽전에서 어떻게 보면 그 기포대회를 하고 그렇게 남해 쪽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거는 제가 남해 지역을 잘 모르니까 답사를 한번 해보고 그 루트를 제가 한번 걸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걸어가 보고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예, 아까 종교 집단과 일반 농민들과의 어떤 연합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도 신흥운동에서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도 신흥운동 3대 집회, 공주 집회, 3대 집회, 그다음 모원치에 이럴 때 슬로건이 달라집니다. 어떤 집단이 모여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데 슬로건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럼 왜 바뀌었을까? 그거는 상층부의 지도부와 이 하층부의 이 참여했던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상층부는 대체로 최시영 등의 북적이라고, 그 다음에 전라도 출신들이 이 녹두산이들이 많거든요. 이들이 매우 가격하고 적극적이거든요. 그래서 슬로건이 초창기에는 종교적인 신흥교도 운동에 국한되어 있던 것이 뒤로 가면 현실개혁과 혁신으로 자꾸 가격해지고 바뀝니다. 이 초창기부터 이런 이반이 있었다라는 것. 아까 또 저 영예 집회에서도 최시영이 그 현실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그 다음에 하천구에서 제시하는 핵심파들이 제시하는 현실개혁의 의지를 시기상조라고 묵살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봐서 아마 초창기부터 동학 지도부와 그 하천구 농민들의 어떤 이 견해 차이가 존재했을 것이다. 짧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할 말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마치고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할 말은 많아요. 많은데 그만합시다. 어떻습니까? 더 할까요?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됐으면 수고하신 분들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남해 지역사 연구소가 단일 주제로 포럼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고집설에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동학만 가지고 하자라고 주장했던 이유는 여기에 그 깊이나 넓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풀어가야 될 과제가 더 많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이 단일 주제를 했고요. 2시간 동안. 또 하나는 내년에 이런 포럼이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거의 삭감되어 버려가지고 남해군에서 오늘 포럼을 보면서 이런 것들 얼마나 중요한가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불투명합니다. 우리가 포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또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마지막 자리가 될지 모르니까 전부 나오셔가지고 기념사진 같이 찍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